여보, 애기 젖줄 시간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깡패에게 쫓기던 절체절명의 순간 재벌집 외동딸을 구해준 낯선 퀵서비스 기사.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이 남자에게서 왜 낯설지 않은 그리움이 느껴지는 걸까요? 그의 어깨에서 발견한 북두칠성점 7개. 그녀의 어깨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29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쌍둥이 오빠가 살아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도심의 밤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상그룹 본가 저택의 2층 방에서는 지금 막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아버지, 저는 그 사람과 결혼 못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라고요. 윤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9, 재벌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녀의 눈에는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결혼을 못해? 이건 사업이야, 사업. 윤 회장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불같은 성정을 가진 아버지였죠. 지은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서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한테 저는 딸이 아니라 사업도구예요? 그렇게 저를 팔아넘기고 싶으세요? 지은이 이를 악물고 쏘아붙이자 윤 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너 말 다 했냐?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지은은 화장대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에서 가방 하나만 챙겨 들고 방문을 박차고 나왔죠. 지은아, 윤지은.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등 뒤로 쏟아졌지만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흰색 스포츠카에 올라탄 그녀는 시동을 걸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찍은 아기 사진, 그 옆에는 대연지은이라고 엄마의 글씨로 적혀 있었죠. 오빠. 지은의 입술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쌍둥이 오빠, 지은은 그 존재를 사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만 살아있었어도 나 혼자 이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눈가를 훔친 지은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저택을 빠져나갔죠. 그런데 지은은 몰랐습니다. 저택 담장 밖 어둠 속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그녀의 차를 뒤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승합차 안에는 험상궂은 사내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내가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네, 전무님.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윤 회장의 이복 동생 최 전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히 해. 흔적 남기지 말고. 태상그룹의 2인자 윤 회장의 배다른 동생인 최 전무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지은만 없애면 윤 회장의 재산은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될 터였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지은의 차는 인적 드문 국도변 졸음쉼터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울며 달리다 보니 화장실이 급해졌던 것이죠. 주변에는 등산복 차림의 중년 부부 몇 팀만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후, 잠깐만 다녀오자. 지은이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그녀의 앞을 3명의 사내가 가로막았습니다. 아가씨, 조용히 차에 타시죠. 가운데 선 사내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누구세요? 비키세요. 소리 지르면 곤란해.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거든. 사내가 지은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은이 뿌리치려 했지만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졸음쉼터 한쪽 주유소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기름을 넣고 있었죠. 낡은 퀵서비스 점퍼를 입은 청년 강대풍이었습니다. 대풍은 주유하면서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저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를 건장한 산에 셋이 에워싸고 있었죠. 뭐야 저거. 대풍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그는 오랜 세월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의 절박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대풍의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것 같았죠. 마치 누군가 자신의 심장을 손으로 움켜쥔 것처럼요. 뭐지, 이 느낌. 대풍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자의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대풍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릉. 대풍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가 사내들 사이로 슬라이딩하듯 끼어들었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뭐야 이 새끼. 사내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풍은 헬멧 바이저를 올리며 지은을 향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지은이 멍하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대풍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죠. 애기 젖줄 시간 다 됐는데 여기서 낯선 놈들이랑 뭐 하는 거야? 산후 우울증이라고 바람 좀 쐬라고 보내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주변의 등산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렸죠. 어머, 저거 부부싸움인가 봐. 요즘 젊은 것들은 애 낳고도 저러니. 사내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대풍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지은에게 헬멧을 씌워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꽉 잡아. 놓치면 죽는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대풍의 허리를 양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대풍의 오토바이가 앞바퀴를 번쩍 들며 급출발했죠. 저놈 잡아. 사내들이 급히 승합차로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풍의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 사이로 계단 위아래로 승합차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길을 종횡무진 누비며 달렸습니다. 지은은 눈을 질끈 감은 채 대풍의 등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남자의 등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무섭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냄새, 왜 낯설지 않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한참을 달린 오토바이가 드디어 한적한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지은이 헬멧을 벗으며 대풍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미쳤어요? 갑자기 남의 남편 행세를 하다니. 대풍이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래? 아줌마, 나 아니었으면 지금쯤 섬에 팔려갔어. 뭐? 아, 아줌마.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풍은 그런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씩 웃었죠. 퀵비 대신 밥이나 사요. 배고파.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해준 건 맞지만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묘하게도 그의 투박한 말투가 왠지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아직 서로가 29년 전 헤어진 쌍둥이 남매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대풍이 데려간 곳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지은은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종류의 식당이었죠. 플라스틱 의자에 스테인리스 식판, 벽에는 누렇게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먹으라고요? 지은이 인상을 찌푸리자 대풍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줌마 입맛에 안 맞으면 나가든가. 난 여기 김치찌개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어. 투덜거리면서도 지은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요. 김치찌개 2그릇이 나오고 지은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대풍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 계산 먼저. 아, 맞다. 지은이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종업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종업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손님, 이 카드 안 돼요.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카드를 막아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가방을 뒤져보니 현금이라곤 고작 3만 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죠. 어떻게? 지은이 멍하니 앉아있자 대풍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내가 낼게. 대풍이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은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호텔도 친구 집도 어디에도 갈 수가 없었죠. 카드가 막힌 이상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저기, 혹시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풍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 아줌마 지금 나한테 재워달라고 하는 거야? 담보 있어요. 이거. 지은이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내밀었습니다. 대풍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햇빛에 반짝이는 그 반지는 아무리 봐도 몇 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야? 당연하죠. 5캐럿 다이아몬드예요. 하룻밤 담보로는 충분하죠? 대풍은 잠시 고민하다가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여자를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 두기가 왠지 마음에 걸렸던 거죠. 하루만이야. 내일은 나가. 고마워요. 대풍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이었습니다. 좁은 철제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자 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집이야? 우리 집 화장실보다 작네. 단칸방에 작은 싱크대,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대풍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죠. 마음에 안 들면 그 화장실에서 주무시든가. 지은은 할 말을 잃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퀵서비스 회사 달력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오토바이 헬멧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가난하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풍아, 있어? 대풍이 문을 열자 주인집 아주머니가 복숭아가 가득 담긴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인심 좋게 생긴 50대 아주머니였죠. 시골에서 보내준 건데 맛있어. 먹어봐. 아, 네. 감사합니다. 대풍이 어색하게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방 안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죠. 어머, 여자친구야? 아, 아니요. 그냥 사촌이에요. 대풍이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려갔죠. 문을 닫은 대풍이 복숭아 접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은이 그 복숭아를 바라보았죠.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달콤한 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다. 이거 먹어도 돼요? 먹든지 말든지. 지은이 복숭아를 집어들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의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졌죠. 애치. 지은이 연거푸 재채기를 하더니
온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목과 팔에 붉은 두드러기가 돋아나고 있었죠. 왜 그래? 대풍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풍도 무심코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다가 똑같이 재채기를 터뜨렸습니다. 에치, 에치. 대풍의 목에도 붉은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뭐야? 당신도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 배가 고파서 깜빡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라니, 그것도 자신과 똑같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다행히 대풍이 서랍에서 알레르기 약을 꺼내왔습니다. 두 사람이 약을 먹고 한참 만에 진정이 되었죠. 휴, 죽는 줄 알았네. 지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풍이 씩 웃으며 싱크대로 가서 냄비를 꺼냈죠. 라면이나 끓여줄까? 이것밖에 없어. 네, 고마워요. 대풍이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면이 익어갈 때쯤 대풍이 습관처럼 찬장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식초였죠. 대풍이 익은 라면 위에 식초를 둘러부었습니다. 지은이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죠. 당신도 라면에 식초 넣어 먹어요? 응? 왜? 나도 그렇게 먹거든요. 어릴 때부터. 대풍의 손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빤히 바라보았죠. 진짜? 라면에 식초 타먹는 사람 처음 봤는데. 나도요. 친구들한테 맨날 이상하다고 놀림받았어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풍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뭐 세상에 별사람 다 있으니까. 하지만 지은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출렁였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에 라면에 식초까지.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제는 잠자리였죠. 단칸방의 침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난 바닥에서 잘게. 침대 써. 대풍이 이불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지은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솔직히 바닥에서 잘 자신은 없었죠. 고마워요. 지은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으려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 치더니 천둥이 우르르 쾅 하고 울렸습니다. 꺄!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천둥을 무서워했거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대풍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천둥이 쾅 하고 울렸죠. 지은이 자신도 모르게 침대에서 뛰어내려 대풍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무서워. 야야야야. 대풍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지만 좁은 방에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몸으로 대풍의 팔을 붙잡았죠. 제발 가만히 있어요. 천둥 그칠 때까지만. 대풍은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 여자가 가까이 있는데도 두근거리거나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묘하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지, 이 느낌. 마치 가족 같은. 대풍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한참 후 천둥이 먹고 지은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대풍은 지은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죠. 긴 속눈썹, 오똑한 콧날, 평화로운 표정. 그때 지은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오빠, 살려줘. 오빠. 잠꼬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게 들렸죠. 대풍은 왠지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 지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지켜줄게. 대풍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왜 그런 말이 나온 건지
그는 알 수 없었죠. 그 시각 서울 외곽의 어느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는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졸음쉼터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여기다. 오토바이 번호판 확대해봐. 서울 32바 7749. 사내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대풍의 신상 정보가 떴죠. 이름, 주소, 직업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찾았다. 가자. 검은 승합차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지은이 눈을 떴죠.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대풍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일어나. 빨리.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풍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지은도 따라서 내다보았습니다. 옥탑방 마당에 쇠파이프를 든 사내 4~5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자들이 분명했죠. 어떻게?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풍이 이를 악물며 지은의 손을 움켜쥐었죠.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대풍은 재빨리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이미 마당에 포위되어 있었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사내들이 이미 계단 입구를 막고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이쪽으로 와. 대풍이 지은의 손을 잡아 끌며 옥상으로 통하는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서자 차가운 아침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여기서 어떻게 해? 지은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옥상 끝에서 옆 건물까지는 거의 2미터가 넘는 거리였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한 높이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뛰어. 뭐라고요? 뛰라고. 내가 먼저 갈게. 대풍이 뒤도 안 돌아보고 힘차게 달려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착지에 성공했죠. 대풍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내 손 잡아. 지은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사내들이 옥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 둘. 지은이 눈을 질끈 감고 뛰었습니다. 순간 발이 허공에 떴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그때 강한 손이 지은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잡았다. 대풍이 지은을 끌어당겨 옥상 바닥에 안착시켰습니다. 지은이 헐떡이며 대풍을 올려다보았죠. 절대 놓지 마. 알았어? 대풍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풍의 손을 더 꽉 쥐었죠. 두 사람은 이어서 건물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가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태상그룹 본가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퀵서비스 기사랑 도망쳤다고. 윤 회장이 거실 TV를 보며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침 뉴스 화면에는 지은과 대풍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속보 태상그룹 외동딸 윤지은, 전과 12범 퀵서비스 기사와 사랑의 도피.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지은 씨는 가출 직후 전과 12범의 제비족 출신, 남성과 함께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윤 회장이 TV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꺼졌지만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뒷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옆에 있던 사모님이 다급하게 부축했습니다. 윤 회장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죠. 탐정 불러. 최고로 비싼 놈으로. 당장 그 새끼 찾아내.
윤 회장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서려 있었죠. 여보, 혹시 지은이도 대연이처럼 우리 곁을 떠나는 거 아니겠죠?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9년 전 잃어버린 아들 대연이. 그 상처는 아직도 이 부부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죠. 무슨 소리야? 지은이는 절대 안 돼. 절대. 윤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죠.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 전무였죠.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 됐군. 이제 전현의 명성은 끝이야. 가짜 뉴스를 언론에 흘린 것은 바로 그였습니다. 전과 12범 제비족이라는 건 전부 지어낸 이야기였죠. 하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풍과 지은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도시의 허름한 여관에 숨어들었습니다. 곰팡내가 나는 좁은 방이었지만 일단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TV 틀어봐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풍이 낡은 TV의 전원을 켜자 화면에 자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전과 12범? 제비족? 이게 무슨...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대풍이 어떤 누명을 쓰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다 내 때문이야. 당신까지 이렇게 된 게 다 나 때문이라고. 지은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서럽게 울었죠. 대풍은 그런 지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풍이 초코파이 하나를 내밀고 있었죠. 울지 마. 당 떨어져. 뭐? 울면 배고파지거든. 일단 먹어. 지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초코파이라니요. 하지만 대풍의 투박한 위로가 이상하게 마음을 녹였죠. 내가 누명 벗겨줄게. 어떻게든. 대풍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닌데. 대풍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이 여자가 우는 걸 보면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지은은 초코파이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쓰디썼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해야 했습니다. 대풍이 근처 시장에서 옷을 사왔죠. 자, 이거 입어. 대풍이 내민 것은 할머니들이 입는 꽃무늬 몸빼 바지와 뽀글뽀글한 아줌마 파마 가발이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걸 입으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 내 얼굴이 전국에 팔렸는데. 지은이 마지못해 옷을 갈아입고 가발을 썼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죠. 어머나, 이게 나야? 완벽한 시골 아줌마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풍도 헌 작업복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빵 터졌습니다. 푸아하, 당신이야말로 뭐야, 그 꼴이. 한바탕 웃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변장한 채 시장 골목을 지나갔죠. 그런데 시장 한가운데 설치된 TV에서 갑자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윤지은 씨의 행방을 찾고 있으며 화면에 지은의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지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죠. 대풍이 재빨리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빨리 걸어. 두 사람이 시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대풍이 갑자기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잠깐 지갑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 어디선가 떨어뜨린 게 분명했죠.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하긴. 이래야지. 대풍이 시장 한쪽에 있는 생선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아주머니 혼자서 생선 상자를 나르느라 허덕이고 있었죠. 아주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일당으로요. 어머, 정말 고맙지. 그렇게 두 사람의 시장통 알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풍은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고 지은은 생선을 다듬는 일을 맡았죠. 으악,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요? 지은이 생선을 잡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끄러운 생선이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죠. 대풍이 한숨을 쉬며 생선을 주워왔습니다. 아줌마, 생선도 못 잡아? 나 이런 거 해본 적 없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본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둘이 부부야? 얼굴이 닮았네. 그 말에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죠. 아니요.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풍과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슬쩍 고개를 돌렸죠. 닮았다는 말이 왠지 신경 쓰였습니다. 그 시각 최 전무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 죄송합니다. 흔적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최 전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살려두면 후환이 된다. 사고사로 위장해서 둘 다 처리해.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최 전무가 전화를 끊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죠. 29년 전처럼 이번에도 확실하게 없애주마. 한편 지은은 시장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문득 자신의 비서가 생각났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하나만 하고 올게요. 지은이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비서의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나야, 지은이. 지금 내 상황 알지? 도와줘야 해. 그런데 지은은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이미 도청되고 있다는 것을요. 최 전무의 부하가 통화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위치 확인됐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죠. 시장에서 번 돈으로 두 사람은 며칠 더 여관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죠. 언제 또 그 사내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대풍이 먼저 욕실로 향했습니다. 나 먼저 씻을게. 한참 후 대풍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여간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여름밤 더위가 후끈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대풍은 러닝 셔츠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후, 덥다. 대풍이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앉아 있다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의 눈이 어딘가에 고정되었습니다. 대풍의 오른쪽 어깨, 정확히 말하면 목과 쇄골 사이의 승모근 부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점이었죠. 그런데 그냥 점이 아니었습니다. 7개의 점이 특이한 모양을 이루고 있었죠. 저건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북두칠성이었습니다. 7개의 점이 정확히 북두칠성 모양으로 박혀 있었죠. 왜 그래? 왜 그렇게 쳐다봐? 대풍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가 했던 말이 천둥처럼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이 점은 우리 집안 사람들 표식이다. 너희 증조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거야. 아빠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지. 우리 가족이라는 증거처럼. 지은의 왼쪽 어깨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북두칠성 모양의 점 7개가요. 저기, 잠깐만요. 지은이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내렸죠. 왼쪽 어깨에 선명하게 박힌 북두칠성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똑같아.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죠. 점의 개수도 위치도 모양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풍이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저기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나? 대풍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없어. 없다니요? 나 고아야. 병원 쓰레기통에 버려졌대.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풍이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하더라고. 고아원에서 자랐어. 부모 얼굴도 몰라. 이름도 성도 없었어.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준 거야. 강대풍이라고. 그 말을 듣는 지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가족 같은 거 기대 안 해. 대풍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날 버린 인간들이니까. 찾고 싶지도 않아. 그 말이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지은은 그 생각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아빠가 숨겨둔 아들인가? 배다른 오빠라도 있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점이 같다는 것만으로 가족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풍의 어깨에 박힌 북두칠성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여관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죠. 대풍이 벌떡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큰일 났어. 쟤들이야. 여관 앞에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여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공중전화 위치 추적이 끝난 게 분명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대풍이 지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을 통해 뒷골목으로 빠져나왔죠. 어둠 속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저쪽이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이 뒤따라오고 있었죠. 대풍이 지은의 손을 더 꽉 쥐며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가 번쩍 빛났습니다. 누군가가 모퉁이에 매복하고 있었던 거죠. 잡았다. 사내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목표는 지은이었죠.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쇠파이프를 보는 순간 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그때 대풍이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은을 두 팔로 감싸 안으며 등을 내밀었죠.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대풍의 오른쪽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정확히 북두칠성점이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으윽! 대풍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을 아는 팔은 놓지 않았죠. 대풍씨!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죠.
철수에 사내들이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대풍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러닝 셔츠가 찢어진 자리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대풍 씨, 정신 차려요. 지은이 대풍을 부축했습니다. 가까운 약국을 찾아 뛰어들어갔죠. 다행히 24시간 약국이었습니다. 사장님, 소독약이랑 붕대 주세요. 빨리요. 약을 사서 약국 한쪽에 앉은 지은이 대풍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러닝 셔츠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자 피로 물든 어깨가 드러났죠. 그리고 그 피 사이로 북두칠성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붉은 피가 7개의 점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해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대신 맞았어요? 바보같이. 지은이 흐느끼며 피를 닦아냈습니다. 대풍이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죠. 몰라.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 지은의 손가락이 대풍의 어깨 위점을 조심스럽게 스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 점, 나랑 똑같은데. 대풍이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 설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진짜 오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대풍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라고요? 이 여자가 자신의 동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말이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끌림,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 그리고 가족 같은 편안함. 그 모든 게 이제야 설명이 되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약국의 형광등 불빛 아래 피 묻은 어깨 위로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응급치료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밤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풍의 어깨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죠. 상처가 깊어서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지만 병원에 가면 신원이 노출될 게 뻔했습니다. 일단 숨을 곳을 찾아야 해. 대풍이 이를 악물며 걸었습니다. 어깨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계속되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지은이 대풍의 팔을 부축하며 따라 걸었습니다. 저기 봐요. 저 건물. 지은이 가리킨 곳은 공사가 중단된 폐건물이었습니다. 철근이 드러난 콘크리트 구조물에 출입금지 테이프가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었죠. 사람이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폐건물 2층의 구석진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으로 새벽빛이 흐릿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좀 쉬어요. 많이 다쳤잖아요. 지은이 대풍을 벽에 기대 앉혔습니다. 대풍이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이 정도 상처는 예전에도 많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대풍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탓에 체력이 바닥난 거죠. 지은은 대풍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오빠인 걸까? 지은의 머릿속에서 그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깨에 북두칠성점, 복숭아 알레르기, 라면에 식초 타는 습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죠.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승합차 2대와 고급 세단 1대가 폐건물 앞에 멈춰 서고 있었죠.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검은 승합차에서는 익숙한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쇠파이프와 칼을 든 그자들이었죠. 그런데 고급 세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지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윤 회장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폐건물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그 뒤로 최 전무의 음침한 얼굴도 보였습니다. 대풍 씨, 일어나요. 빨리. 지은이 대풍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대풍이 힘겹게 눈을 떴죠. 뭐?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아빠도 왔어요. 대풍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쾅!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먼저 들이닥친 것은 최 전무의 부하들이었죠. 그들은 대풍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잡아! 대풍이 저항하려 했지만 부상당한 어깨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 둘이 대풍의 양팔을 비틀어 잡았죠. 정확히 붕대 감긴 어깨를 짓누르며요. 으악! 대풍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처가 다시 터지는 것 같았죠. 그때 윤 회장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빠, 지은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의 눈은 오직 대풍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놈이 지은이를 납치한 놈입니다. 최 전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윤 회장의 눈에 불꽃이 일었죠. 내 이놈, 감히 내 딸을. 윤 회장이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대풍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것이었죠. 안 돼. 아빠 하지 마. 지은이 대풍 앞을 막아섰습니다. 윤 회장의 손이 멈칫했죠. 비켜. 안 비킬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납치한 게 아니에요. 구해준 거라고요. 진짜 납치하려던 건 저 사람들이에요. 지은이 최 전무의 부하들을 가리켰습니다. 윤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죠. 무슨 헛소리야. 저놈들은 최 전무가 너를 찾으려고 고용한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승합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했다고요. 대풍 씨가 구해준 거예요. 지은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믿지 않았죠. 최 전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은이가 세뇌당한 겁니다. 저런 수법의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거든요. 어쩌면 약물이라도 쓴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은이 소리쳤지만 윤 회장의 눈에는 이미 분노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이 이런 꼴이 된 게 전부 저 남자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죠. 비켜, 지은아. 윤 회장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죠. 싫어요. 이 사람 다치게 못해요. 왜 저런 놈을 감싸는 거냐? 윤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대풍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대풍이 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죠. 윤 회장이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요. 이 눈. 윤 회장의 머릿속에 젊은 시절의 자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던 자신의 얼굴과 지금 눈앞의 청년의 얼굴이 묘하게 겹쳤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지팡이를 든 손이 멈칫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전무의 부하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최 전무가 따로 고용한 암살자였죠.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놈을 없애. 최 전무의 작은 신호와 함께 암살자가 대풍에게 돌진했습니다. 안 돼. 지은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칼날이 대풍의 복부를 깊숙이 파고들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풍의 눈이 커졌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죠. 지은아. 대풍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 쳐. 쿵. 대풍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복부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죠. 콘크리트 바닥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빠. 지은이 절규하며 대풍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대풍의 몸을 끌어안았죠. 뜨거운 피가 지은의 손을 적셔왔습니다. 오빠 안 돼. 눈 떠. 오빠. 그 외침이 폐건물 안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죠. 오빠. 지은이 저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윤 회장의 뇌리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죠. 대연. 29년 전 죽었던 아들의 이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빨리. 윤 회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대풍을 들쳐 업고 뛰어나갔죠. 지은도 피 묻은 손으로 대풍의 손을 꽉 잡은 채 따라갔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자가 죽어야 자신이 지은이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들키지 않을 수 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윤 회장의 고급 세단이 미친 듯이 도로를 달렸습니다. 뒷좌석에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대풍이 누워 있었고 지은이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빨리요. 제발 더 빨리요. 지은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대풍의 피로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지은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이 사람이 영영 떠나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제발, 제발 죽지 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풍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신이 정말 내 오빠인지. 제발 눈 떠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대풍에 차가워져가는 손을 자신의 볼에 대며 울었죠. 윤 회장은 조수석에 앉아 백미러로 뒷좌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 남자의 손을 붙잡고 우는 모습,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던 그 절박한 외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29년 전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죠. 대풍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지은을 막아섰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켜졌죠. 지은은 그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보호자분 누구세요? 저요. 제가요. 지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죠. 환자분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수혈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무슨 문제요? 혈액형이 희귀해서 혈액원에 재고가 없습니다. 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죠. 혈액형이 뭔데 그래?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RH-AB형입니다. 전 인구의 0.1%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이에요. 지금 서울 전체 혈액원을 뒤지고 있지만 당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윤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RH-AB형. 그 혈액형은 윤 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 혈액형이었죠. 윤 회장 자신도,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리고 29년 전 태어났던 쌍둥이 남매도 모두 그 혈액형이었습니다. 내 피 뽑아요.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저도 RH-AB형이에요. 나랑 똑같아요. 빨리 뽑아요. 정말입니까? 네, 확실해요. 빨리요. 지은이 의사의 손을 잡아 끌며 체열실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지은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죠. 붉은 피가 수혈팩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한테 가는 거야. 빨리. 지은이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빨리 가서 오빠 살려야 해.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환자와 이 여성은 남남이라고 들었는데 오빠라니요. 체열이 끝나고 수혈팩이 수술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죠. 피를 많이 뽑아서 어지러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윤 회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실례지만 환자분과 저분은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라니? 타인끼리 RH-AB형이 일치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건 로또에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보다 낮아요. 혹시 친인척이신가요? 윤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친인척. 윤 회장은 눈어있는 대풍의 어깨에 환자복을 살짝 내려보았습니다. 어깨를 타고 목을 지나 북두칠성을 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29년 전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보았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아들아, 이 점은 우리 집안의 표식이다. 너희 증조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거야. 아빠한테도 있단다. 갓난아기의 어깨에 박힌 북두칠성을 보며 했던 말이 천둥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사가 했던 말도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사산되셨습니다. 윤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대연이?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29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의 이름. 내 아들, 살아있었던 거야? 윤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에게 달려왔죠. 아빠, 지은아, 저 사람이 정말 내 오빠일 수도 있어. 윤 회장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죠. 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장 와. 급한 일이야. 잠시 후 도착한 비서실장에게 윤 회장이 피 묻은 대풍의 러닝 셔츠와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친자 확인해. 최전무 모르게 극비리해. 알았어?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윤 회장은 다시 수술실 앞에 주저앉았죠.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수술실 안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삐삐삐삐삐삐.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안 돼. 안 돼. 지은이 수술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안에서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수혈팩 연결해. 빨리. 지은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죠.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오빠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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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심장 모니터 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피가 수혈되자 대풍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죠. 한참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수술 성공입니다. 환자분 고비를 넘기셨어요. 정말요?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기적입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수혈하자마자 바이탈이 돌아오더라고요. 의사가 윤 회장과 지은을 번갈아 보며 덧붙였습니다. 마치 피가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윤 회장도 주먹으로 눈가를 훔쳤죠. 피가 서로를 알아봤다는 그 말이 두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대풍은 아직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은은 유리창 너머로 대풍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윤 회장 앞에 선 비서실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죠. 안에서 꺼낸 서류에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윤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죠. 글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내 아들. 윤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섰죠.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60이 넘은 재벌 총수가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흐느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했죠. 내가 내 새끼를 때렸어. 내 손으로. 29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실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사산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실신했고 자신은 병원 복도에서 벽을 치며 울부짖었죠. 그날 이후 29년을 죽은 아들의 빈자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죠. 그것도 믿었던 배다른 동생에게요. 대연아, 아들아. 윤 회장이 오열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회장님, 사모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뭐? 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사모님이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여보, 그게 사실이에요? 대연이가 살아있다는 게? 사모님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윤 회장이 말없이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죠. 사모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읽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나. 사모님의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 부축했죠.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한참 만에 사모님이 눈을 떴습니다. 첫마디가 터져나왔죠. 내 아들 어디 있어?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 두리번거렸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데려갔죠. 엄마, 저기.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대풍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관과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평온해 보였죠. 사모님이 유리창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주어 유리를 누르며 흐느끼기 시작했죠. 대연아, 대연아. 29년 만에 부르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야. 내 엄마가 왔어. 우리 아들. 사모님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도 어머니의 어깨를 안으며 함께 울었죠. 그 시각 윤 회장의 비서팀은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의 통화를 도청한 녹취록이었죠. 29년 전처럼 실수 안 합니다. 이번엔 확실히 보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윤 회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29년 전처럼이라는 말,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그 새끼가 그때도 이 짓을. 윤 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죠. 비서팀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29년 전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를 찾아낸 거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그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때 최 전무님이 아이를 빼돌려서 고아원에 버리라고 시켰어요. 뭐, 돈을 주면서 아이가 사산됐다고 거짓말하라고. 저는 돈이 너무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노파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 아기 살아있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9년 전 진실이 이제야 밝혀지고 있었죠.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풍이 드디어 눈을 뜬 거죠.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대풍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졸고 있던 지은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죠. 대풍씨, 눈 떴어요. 대풍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지은의 얼굴이 들어왔죠. 눈이 퉁퉁 부은 게 많이 운 게 분명했습니다. 아줌마, 안 다쳤어? 대풍의 첫마디였습니다. 칼에 찔려 죽을 뻔하고도 먼저 지은의 안부를 묻는 거죠. 지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보,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서 남 걱정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과 사모님이 들어왔죠. 대풍이 그들을 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신을 때리려 했던 사람이라는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지은이 대풍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풍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부모님? 그게 무슨... 윤 회장이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대풍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가 아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내 동생이야. 그리고 윤 회장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죠. 내가 내 애비다. 대연아. 대풍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죠. 네, 지금 뭐라고요? 너는 29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야.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고아원에 버려진 거였어. 네가 깨어나기 전에 친자 확인까지 다 했다. 대풍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잠깐요, 잠깐만요. 대풍이 손을 저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지은이가 내 동생이라고요? 나랑 뽀뽀도 할 뻔했는데.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아니, 그 옥탑방에서 천둥 칠 때 이불 속에서 그건 그냥 무서워서 그랬던 거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이 헛기침을 했죠. 사모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대연아, 내 아들. 사모님이 대풍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줘서 2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아들. 그 순간 대풍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엄마라는 말, 아들이라는 말. 하지만 대풍의 마음 한구석에는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가 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근데요, 날 버린 것도 아버지잖아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병원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했어요. 그게 결국 당신 때문 아닙니까? 아니야. 윤 회장이 대풍의 손을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라고. 아빠도 네가 죽은 줄 알았어. 29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단 말이야. 대풍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회장의 눈에 맺힌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죠. 거짓말을 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대풍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대풍을 끌어안았죠. 오빠, 그것도 모르고 내가 부려먹어서 미안해. 그 한마디에 대풍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빠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죠. 대풍이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전무, 그 인간 내가 가만 안 둬. 대풍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윤 회장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뉴스에 이렇게 내보내. 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속보 태산그룹 관계자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 가짜 뉴스가 전파를 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대풍이 수술 중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죠. 물론 모든 게 연출이었습니다. 대풍은 VIP 병동 특실에서 회복 중이었으니까요. 그 뉴스를 본 최 전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심이 번졌죠. 됐군. 이제 걸림돌은 없어. 최 전무가 샴페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윤 회장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룹을 장악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VIP 병동에서는 대풍의 특별 교육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에서 재벌 후계자로 변신하기 위한 속성 과외였죠. 이건 샐러드 포크, 이건 메인 포크, 이건 디저트 포크. 에티켓 강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수십 개의 식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대풍의 눈이 빙글빙글 돌았죠. 아니, 포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젓가락 안 돼요? 대풍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은이 대풍의 팔을 꼬집었죠. 오빠 참아. 이거 다 배워야 한다고. 아야, 그렇게 꼬집으면 아프잖아. 배우기 싫다면 더 꼬집을 거야. 남매의 티격태격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윤 회장 부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29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에는 경영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대풍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죠. 아, 이게 뭔 소리야. 매출 총이익이 어쩌고 영업이익률이 저쩌고. 대풍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거 퀵 배달이 쉬웠어. 그냥 물건 받아서 갖다 주면 끝인데.
오빠, 정신 차려. 이제 오빠 회사가 될 수도 있다고. 내 회사? 난 오토바이가 더 좋은데. 대풍이 투덜거렸지만 사실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 그 가족이 사실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대풍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죠. 일주일 후 드디어 대풍의 변신이 완성되었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대풍이 거울 앞에 섰죠. 어때요? 대풍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오빠, 좀 멋있네? 뭐, 좀, 아니, 많이.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사모님이 다가와 대풍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아버지 젊은 시절이야. 완전히 빼닮았어. 거울 속의 대풍은 정말로 윤 회장의 젊은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단단한 턱선, 그리고 당당한 어깨. 숨길 수 없는 핏줄이었죠.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전무를 확실히 매장시킬 증거가 필요했죠. 내가 직접 가져올게요. 대풍이 말했습니다. 윤 회장이 눈을 찡그렸죠. 뭘? 최 전무 사무실에 이중 장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내가 털어올게요. 위험해. 안 돼. 아버지, 저 원래 퀵서비스 기사예요. 어디든 들어갔다 나오는 건 제 특기라고요. 대풍이 씩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쳤죠. 그날 밤 대풍은 낡은 퀵서비스 점퍼를 다시 입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한 대풍이 헬멧을 쓰고 정문으로 다가갔죠. 퀵서비스요. 최 전무님 앞으로 긴급 서류 배달 왔습니다. 경비원이 대풍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전형적인 퀵서비스 기사 차림이었으니까요. 들어가세요. 대풍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 전무 사무실이 있는 층에 내렸죠. 복도에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신분증 보여줘. 대풍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웃었죠. 아이고 형님. 저 퀵이에요, 퀵. 여기 전무님 앞으로 긴급 서류요. 빨리 가져다 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풍이 가짜 서류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경비원이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죠. 알았어, 들어가. 대풍이 최 전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최 전무는 자리에 없었죠. 대풍이 재빨리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마침내 대풍이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잠금 장치를 풀고 안을 열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죠. 이중 장부였습니다. 찾았다. 대풍이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임무 완수였죠. 며칠 후 최 전무는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윤 회장 해임이었죠. 이번 주주총회에서 윤 회장의 경영 능력 부재를 증명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최 전무가 자신만만하게 공고를 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드디어 주주총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윤 회장, 사모님 지은, 그리고 대풍, 네 가족이 거실에 모였죠. 준비됐니? 윤 회장이 대풍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풍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버지. 대풍이 가슴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사 윤대현. 네 가족이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길, 그들의 발걸음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주주총회장 앞에 도착한 대풍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바라보았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대풍이 헬멧을 벗어 던지며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활짝 웃었죠. 배달 왔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대강당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죠. 단상 위에는 최 전무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태상그룹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최 전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회장은 늙었습니다. 이미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그의 딸은 최 전무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문란합니다. 정가자와 사랑의 도피를 벌인 건 여러분도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이런 가문에 우리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말도 맞아. 요즘 경영 실적이 영. 딸이 그런 짓을 했다니 충격이야. 일부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 전무 편을 들었습니다. 최 전무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죠. 그래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태상그룹을 구하겠습니다. 최 전무가 두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승리가 눈앞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대강당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누가 늙어? 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주주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죠. 회장님? 최 전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죠. 윤 회장 혼자라면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형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최 전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 회장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맞춤 정장,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대풍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최 전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죽었다던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죽었잖아. 분명히 죽었다고 했잖아.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죽었다던 그 사람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대풍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 전무를 밀어내고 마이크를 잡았죠. 수백 개의 눈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대풍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옥에서 특급 배송 온 윤대현입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윤대현이라고요?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의 눈이 커졌죠. 잠깐, 윤대현이 누구야? 대풍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떠올랐죠.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친자 관계 성립 99.99%.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대풍이 손가락을 튕기자 두 번째 화면이 나왔죠. 29년 전 산부인과 간호사 증언 녹취록. 스피커에서 노파에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전무님이 아이를 빼돌려서 고아원에 버리라고 시켰어요. 사산됐다고 거짓말하라고. 강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풍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 떴죠. 살인 교사 통화 녹취록. 최 전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새끼 없애버려. 그 새끼가 지은이 죽이려고 했던 거 불면 끝이야. 29년 전처럼 실수하지 마.
이번엔 확실히 보내. 강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주주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죠. 저게 무슨 소리야? 살인을 교사했다고. 아기를 빼돌렸어. 최 전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저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최 전무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살인마, 물러가라. 분노한 주주들이 물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병이 최 전무의 정장에 튀며 물이 튀었죠. 저놈 가짜야. 사기꾼이라고.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최 전무가 발악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뒷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공대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죠. 최민수 씨 살인 교사 및 유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뒷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경찰들 사이를 비집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뒷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대풍이었죠. 어디 가세요, 삼촌? 대풍이 팔짱을 낀 채 길을 막아섰습니다. 최 전무가 대풍을 밀어내려 했지만 대풍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비켜, 이 자식아. 29년 동안 도망 다녔으니까 이제 좀 쉬세요. 감방에서 경찰들이 달려와 최 전무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였죠. 이게 끝인 줄 알아.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최 전무가 끌려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대풍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네, 끝이에요. 삼촌 인생도 삼촌 욕심도 다 끝이에요. 대풍이 한 발짝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 그리고 감방 사식은 제가 퀵으로 넣어줄게요. 배달은 제 특기거든요. 최 전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경찰에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강당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대풍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잃어버린 장남입니다. 29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들 윤대현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짝짝짝짝짝. 한 명이 시작한 박수가 2명, 3명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어느새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대풍은 그 환호 속에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사모님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대풍이 단상에서 내려와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았죠. 해냈네, 오빠.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풍도 씩 웃었죠. 우리가 해냈지. 두 사람이 주먹을 맞부딪혔습니다. 승리의 피스트 범프였죠. 29년의 비밀이 드러난 날 태상그룹 대강당에는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고 아기는 벌을 받았죠. 권선징악의 결말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상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죠. 파격 행보, 태상그룹 후계자, 오토바이 타고 물류 현장 직접 점검. 아침 뉴스에서 앵커가 밝은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상그룹의 새로운 물류본부장 윤대현 씨가 또다시 화제입니다. 정장 대신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며 현장을 누비는 파격적인 행보가 MZ세대는 물론 중장년층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물류센터를 누비는 대풍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헬멧을 벗으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죠. 실제로 태상그룹 물류센터에서는 매일 아침 오토바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긴장하면서도 반가워했죠. 본부장님 오셨다. 아이고,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려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가 맞장구 쳤죠.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은 진짜야. 서류로만 일하는 분들이랑 달라. 대풍이 헬멧을 벗으며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죠. 수고들 많아. 이거 마시면서 힘내.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직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풍은 여전히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재벌 후계자가 되었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은도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경영 대신 패션 디자인을 선택한 그녀는 최근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했죠. 오빠 가만히 좀 서 있어. 촬영 스튜디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풍이 어색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지은의 첫 번째 브랜드 화보 모델이 바로 대풍이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좀 자연스럽게 웃어봐. 이게 원래 내 얼굴인데 어쩌라고. 아니, 무슨 얼굴이 저래. 다시. 남매의 실랑이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스태프들이 피식피식 웃음을 참았죠. 저둘 진짜 남매 맞죠? 봐봐, 싸우는 것도 닮았어. 결국 대풍이 항복했습니다. 지은의 지시대로 포즈를 취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됐다. 이거야. 지은이 모니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면 속 대풍은 어색하지만 멋있었죠.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본가 식당에 모였습니다. 으리으리한 식탁 위에는 온갖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의외의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은 냄비에 끓인 라면이었습니다. 자, 먹자. 대풍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은도 옆에서 젓가락을 집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식탁 한쪽에 놓인 식초병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아니, 내가 먼저야. 남매가 식초병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둘 다 자기 라면에 식초를 듬뿍 부었죠. 새콤한 냄새가 식탁에 퍼졌습니다. 윤 회장 부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입맛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래. 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요, 여보. 우리 애들이 같은 걸 좋아하니까 좋네요. 핏줄은 못 속이나 봐요. 그 말에 윤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29년을 떨어져 살았어도 두 아이는 같은 입맛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바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저거 내 거야.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대풍이 반찬 접시에서 계란말이 마지막 조각을 집어들고 있었죠. 뭐가 내 거야. 선착순이지. 오빠가 양보해야지. 왜? 난 오빠니까 더 먹어야 해. 말도 안 돼. 젓가락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죠. 결국 계란말이는 반으로 찢어져 각자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중얼거렸죠. 이제야 밥맛이 나네. 29년 동안 이 식탁에는 뭔가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도 아무리 좋은 반찬을 올려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죠. 그게 바로 아들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티격태격하지만 그래서 더 행복한 식탁이 되었죠. 윤 회장이 문득 대풍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장 사이로 살짝 보이는 흉터 자국이었죠. 그곳에는 북두칠성 점과 함께 쇠파이프에 맞았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연아, 내 아버지, 그 어깨 아직도 아프냐? 대풍이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이거요? 아프긴요. 훈장이에요, 훈장. 훈장? 네. 동생 지키다가 생긴 거니까요. 그 말에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 회장도 사모님도 말없이 미소 지었죠. 대풍다운 대답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교도소에서는 쓸쓸한 저녁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독방에 갇힌 최 전무가 차가운 콩밥을 씹고 있었죠. 최 전무가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의 입에서 힘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29년을 기다렸는데 29년 동안 계획하고 29년 동안 기다렸던 야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건 차가운 독방과 끝없는 후회뿐이었죠. 본가 거실 벽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재벌가의 근엄한 사진과는 달랐죠. 사진 속에서 대풍과 지은은 서로 헤드락을 걸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고 사모님은 배를 잡고 웃고 있었죠. 엉망진창이지만 행복이 넘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29년 전 신생아실에서 찍은 쌍둥이 사진이었죠. 나란히 누워있는 두 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걸린 그 벽은 이 가족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대풍이 현관에서 헬멧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를 지은에게 던져주며 말했죠. 야, 타. 드라이브 가자. 지금 밤인데 밤바람이 시원하잖아. 빨리. 지은이 투덜거리면서도 헬멧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남매가 현관을 나서려는데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조심해. 천천히 가. 네, 엄마. 대풍과 지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윤 회장이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혀를 찼죠. 저것들 또 맨날 붙어 다니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하는 익숙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꽉 잡아. 알았어, 오빠. 지은이 대풍의 허리를 양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졸음쉼터에서처럼요. 하지만 그때와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오빠 달려. 지은이 외쳤습니다. 대풍이 씩 웃으며 악셀을 밟았죠. 오토바이가 밤거리를 질주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옆을 스쳐 지나갔죠. 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감쌌습니다. 29년의 이별을 딛고 다시 만난 쌍둥이 남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달빛 아래 길을 달리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죠. 이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님들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가족의 인연은 그 어떤 세월도 그 어떤 거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핏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었더라도 다시 만난 가족은 잃어버린 시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